네, 안녕하세요. 수리추론 강의 맡게 된 김정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명, 수리추론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상하게 좀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NIAT의 AT가 이 적성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우리말로는 적성이기도 하지만 이런 용어로도 쓰이고요. 이런 용어들로 번역이 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애티튜드 테스트에 대한 이해점들이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적성, 능력, 추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말들인데, 제가 이제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예를 독일에 1930몇 년 아니면 40몇 년쯤에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인데 핵 물리학에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전화 받으면 전파가 벽이 있어도 이렇게 오잖아요. 전파가 이 가로막고 있는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넘어서 오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전자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자, 여기다가 지금 쓴 게 뭐냐면, 이 전자와 이게 아톰이죠, 아톰. 아톰 안에 여기 뉴클리어가 있고, 이 옆에 일렉트로시티가 있어요. 근데 얘의 크기가 얼마냐면, 이 전체의 크기가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굉장히 작고, 그 안에 뉴클리어 크기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몸 있죠. 여러분들 몸 안에 이 핵만 다 모으면, 여러분들 키가 180 정도 되는 남자분을 기준으로 하면 핵만 모으면 이 정도가 된대요. 핵과 전자를 모으면 이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랍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빈 공간이래요. 그래서 이 하이젠베르크가 전자와 핵에 관련된 것들을 연구를 하려고 연구를 실제 들어가 봤더니 연구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작고 세밀하니까 이걸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연구를 했는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뭘 지칭하는 거냐면, 전자를 여기 이제 핵에 의해서 이렇게 주변을 떠다니는 이 전자를 크기와 위치를, 운동량과 위치를 측정하려고 했더니 얘의 위치는 확률적으로만 나타난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현상을 관찰을 해봤더니 이 전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는 있는 게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현상을 관찰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잖아요.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이 추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상에 대한 것들을 관측하고 그거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해법을 내놓는 과정이 있죠. 그게 이제 가설 추론이라는 과정인데, 그 가설 추론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국정원반이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이 5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핵실험을 했으면 왜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가장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는 사람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능력들은 예를 들면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형.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애티튜드 테스트에 나오는 예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아요. 사회 문제면 다 예시가 돼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걸 내면 규칙을 다 줍니다. 규칙 뭐 1, 2 이렇게 줘서 얘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 규칙들을 보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기가 규칙을 보고 그 일반화를 시키셔야 돼요. 일반화를 시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리겠구나. 나는 이 전 과정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잘 진행이 되면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전체가 여러분들 안에 안쪽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고요. 자, 이제 이걸 할 때 이제 그 흔한 의문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애티튜드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접하더라도 그 문제를 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기 위한 잠재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얼마나 잘 복습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 지금 능력에 따라 다음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이라서 시험의 양태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는 게 나오고요. 규칙도 다 나오는데 이것들을 현실에 빨리 적용시켜 주시면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NIAT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나? 공부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포괄적인 해설서나 포괄적인 기출문제도 없을 뿐더러 이거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사항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시중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이 굳이 비교하자면 이 시험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강의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으로 치자면 7급 시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 5급 시험에 준한 어떤 느낌이 좀 있어요. 난도가 그런 게 아니고요, 경쟁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과 여러분들이 얻는 혜택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보면 6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받는 돈에 활동비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정확히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만한 돈이 더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7급 공무원 기본급에 플러스 더블이 나와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외국을 한 2번쯤 이상은 가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은 이제 3년인지 2년인지 잘 헷갈리는데 대학 있죠? 대학원 수준의 강의를 들으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간에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만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7급 공무원이요. 외국 유학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평균 기다리는 연수가 영어권이면 10년이 넘습니다. 10년 됐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점수가 높아야지 가고요. 5급 공무원도 제가 알기로는 6, 7년, 영어권이면 6, 7년 넘어야 겨우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 4년이면 가더라고요. 3, 4년이면. 이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복지 수준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따져보면 이 시험의 난도는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경쟁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들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내용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